여쭤볼게요. 재건축 재개발의 결과로 일반 분양가가 이제 결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사실 저희가 통계를 보면은 분양가와 그 일반 아파트 가격, 기존 주택 가격이 서로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네. 실제로 그렇게 보십니까? 어떠세요? 실제로 신규 아파트 분양가하고 그 기존의 아파트 분양가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연관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뭐 건축비하고도 상관이 있을 거고 원가 자체가 상승하는 부분을 기존의 주택도 그 같이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긴 해요. 새 아파트가 아무래도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아파트는 그 새 아파트의 가격에 한 8, 90% 선에서 조정을 받고 올라가주는 상승 효과가 좀 있고요. 현재 같은 이제 하락장에서는 조금 다르죠. 하락장일 때는 기존의 아파트가 분양가보다는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아파트가 하락폭이 커지는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들이 복합적으로 있는데 상승기하고 하락기는 조금 다르겠지만 상승장에서는 신규 아파트들 입주하면 아무래도 기존 아파트들은 그 신규 아파트들 매매가에 영향을 받아서 올라가는 상승 효과를 같이 누리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축에 대한 어떤 니드도 늘 항상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예전에 저희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한 분 그러신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직은 선진국이 아니어서 지금은 그 좋은 입지에 그 새 아파트하고 헌 아파트죠. 그 가격이 비슷하게 책정이 되는데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이제 선진국이 되고 상승장이 끝난다고 하면 새 아파트가 점점 더 비싸지고 헌 아파트가 점점 더 싸지는 말 그대로 아파트가 감가상각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시장 논리 상품 기준인 거죠. 그렇게 바뀔 거다라고 했는데 30년 동안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은 우리나라도 선진국은 아니었으니까 그런 거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도 그런 쪽으로 바뀌지 않을까. 듣다 보니까 하나 갑자기 문득 궁금해져서 조금 더 여쭤보는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에 사람들이 민감한가? 왜 이렇게 집착 하나를 보면 사실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 정책 자체가 사실 그것 위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 우리나라 산업 구조하고 가장 연관이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부가 바뀌고 경제가 침체되고 이러면 가장 먼저 이 추진하는 게 건설 경기잖아요. 이거하고 가장 연관이 있습니다. 산업 구조가 조금 아무래도 아직도 그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로 돼 있어서 예를 들면 건설 경기가 나빠지면 어제도 뭐 발표를 했던데 뭐 PF나 금융 쪽이나 이런 것 너무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부동산 관련한 자산이 너무 자산 비중이 크잖아요. 오늘 보니까 그 OECD 중에 부채율 1위라고 나오더라고요. 전세대출까지 포함하면 OECD 뭐 부채 1위라고 그러는데 그 정도로 아직도 구조 자체가 부동산이나 이쪽에 그 비중이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요. 현재까지는. 또 유휴부지가 별로 없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미 낡은 거를 다시 갈아엎어가지고 새로 짓지 않으면 빈 땅이 마땅치 않은 것도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 뭐 수도권보다 서울은 좀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중심지로 들어오고 싶은 그런 니즈가 강한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개발하는 방식이 뭐였냐면 내가 여기 들어오고 싶으면 여긴 땅이 없으니까 너 저 옆으로 나가라는 구조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에서도 예전에 강남 개발하고 이러면서 개포로 밀어냈고 개포 개발하면 이제 개포 외에 성남이나 강동이나 뭐 이런 남양주 사상 외곽으로 밀어냈잖아요.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계속 밀리면서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가치를 좀 추구하시는 분들 비싸더라도 그쪽으로 이제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강남 하는 이유들은 나는 강남 가서 살고 싶어라는 꿈이 있기 때문에 비싸도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계속 그 정부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거부하는 거죠.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또 들어오는 걸 싫어합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좀 일반적인 수요 공급 법칙이 적용되진 않는 것 같아요. 보통은 가격이 떨어지면 사려고 하는데 이렇게 가격이 막 오를 때 오히려 사람들의 불안 심리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커지고 사려는 욕구들도 좀 많아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왜 그렇다고 보세요?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오르면 오른 대로 욕구는 이제 다르겠죠. 근데 요즘처럼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못 사는 거고 21년, 20년, 뭐 22년까지 계속 상승할 때 그 뭐 언론도 그렇고 주변에 뭐 전문가분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속 오를 거니까 대한민국이 뭐 이제 경제 그 규모도 세계 10위 안에 들어서 그만큼 유동성도 풍부하고 이래서 다 오른다라는 주의였어요. 그런데 이게 그 인플레이션, 금리 이 하나로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금 인플레이션이나 금리가 정말 부동산을 떨어뜨리는 걸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지금은 잠깐 조정받는 시기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 자산의 규모가 커져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사야 되는 그 욕망이 내재되어 있는 게 강해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판단을 해요. 실제로 가격이 오르는 거는. 실제로 서울만 그렇습니다. 서울의 그것도 강남 3구 일부 주요 요지들만 비싸지 경기도만 가도 건축비 원가 정도의 뭐 30평대 아파트들이 3억 5억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조금만 여기서 뭐 한 10km만 좀 가도 저기 다산 신도시 뭐 진저 별내 이쪽으로 가면 2, 3억대 아파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서울이 지금 비싼 거지. 그리고 또 일부 이 시행사나 뭐 건설사들이 좀 부추겨서 건설가가 오른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워낙 마케팅을 잘 하셔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분들 외에는 사실 서울은 어쩔 수 없이 오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워낙 부족한 한정된 입지안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뭐 자산 규모가 계속 커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이 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이제 가파르게 오르면 그게 부작용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세 사기 워낙 계속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저희가 안 다룰 수가 없는데 저희들이 취재를 해보면 어쨌든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건 맞다. 그러니까 저희 취재한 사례들 중에도 자기가 원래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냥 겁나서 계속 월세를 고집하겠다 뭐 이런 분들이 되게 실제로 있더라고요. 네. 그 이슈화 되기 전과 후에 이런 전세 수요들의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나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일시적인 저는 현상이라고 사실 판단하고요. 이 전세 사기가 구조적으로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전세 제도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세 제도라는 게 우리나라만에 있는 제도라고는 하는데 워낙 그 우리나라는 이 주택에 대한 그 국민들이 주택에 대한 그 갈증이 심해요. 소유욕이 강하시다 보니까 이 전세 제도를 쉽게 없앨 수도 없고 너무 촘촘하게 지금 엮여 있습니다. 금융권 뭐 여러 가지 산업에 전반적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없앤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맞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그렇고 전세를 월세 제도로 조금씩 전환해서 우리나라도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때도 그 빌라 사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왜? 집값이 폭락하고 이러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게 서민들. 그것도 그 소외계층들이 가지고 있는 주거 형태예요. 그게 빌라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어차피 이런 현상은 저는 반복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갑자기 주택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취약합니다. 주거 형태 자체가 취약하고 그 안에서 갭이 작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그 갭 투자한다고 해도 보통 30%에서 40% 갭이 있습니다. 실제 매매가하고. 근데 빌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갭이 10% 20%밖에 안 돼요. 그거는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현재 지금 주거 형태로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 순간 일시적으로 조정받거나 이러면 매번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었어요. 이번에만 벌어진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구조를 바꾸려고 하면 전세 제도를 없애는 게 맞는데 그게 또 쉽게 없어지나요? 금융이나 모든 산업들이 다 엮여 있습니다. 그건 이제 어렵 거고 제가 보기에는 소비자 개인들이 사실은 선택의 문제고 시간을 좀 갖고 반전세 형태든지 월세 형태 조금씩 이거는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사실 정부에서 내놓은 그 전세 보증제도라는 게 저는
현실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빌라를 가지고 계신 소유주분들은 현실적으로 그걸 적용하기 되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아요. 그 보증을 해주게 되면. 그래서 잘 안 해줍니다. 원래도 전세보증제도는 있었어요. 그러나 기존의 건물을 가지고 계신 빌라를 소유하고 계신 소유주들은 그걸 해주길 꺼려합니다. 근데 이제 사회적 약자라고 해야 되나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들어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뭐 받아들이는 거죠. 안 해준다고 해도. 이게 그런 형태였어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질문지 마지막인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잠깐 언급은 하셨지만 지금 현행 제도상에서 이런 뭐 전세 사기라고 말이 되는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 제도보다는 그 지금 세입자들이 들어갈 때 이 전세라는 형태를 좀 그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계약 방식을 택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봐요. 실제로 보증제도를 한다고 해도 세입자들은 당장 내가 살아야 되는데 쫓겨나는 그 상황에서는 그 보증보험에서 한 6개월 있다가 아마 돈을 내줄 거예요. 최소. 그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은 사실 한 달도 살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빌라나 이런 그 좀 취약계층들이 거주하시는 좀 소자본이죠. 좀 자본이 부족하신 분들이 거주하는 형태는 저는 전세로 들어가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게 저는 답이라고 봐요. 지금 아무리 정부가 보증보험을 하고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뭐 보완책을 낸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 보는 그 보완책이라고 하는 건 현실성은 부족하다. 현실적으로 그게 예전에는 없었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반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겁니다. 왜? 번거롭고 또 실제로 그거를 하려고 했을 때 이해관계인들이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생기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라리 정부나 이런 쪽도 물론 보완책을 만들어 주는 거는 좋습니다. 동의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임차인들, 그 자본이 부족하신 임차인분들이 돈이 부족해서 전세를 들어가셔야 되고 그 위치에 사셔야 된다고 하면 그냥 반전세든지 월세든지 이런 형태로 그냥 들어가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듣다가 몇 가지 돌만 질문드려 죄송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 2권 책 나왔습니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부자 되시는데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입지 관련해서 열심히 제가 돌아다니면서 파악한 내용들을 이 책 안에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셔서 실제로 이제 임장이나 이걸 하실 수 없는 분들은 이 책을 참고하시고 관심 지역들을 찾아가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